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2010년 관련 공시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핵심 장비 중 하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세계 1위인 ASML 최고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ASML 전체 매출에서 한국 비중이 35%에 달한다며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보 참여와 현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등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3D 기반의 키즈 패밀리 콘텐츠 기업인 SAMG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체 IP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키즈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에선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고개예요? 네, 깔딱깔딱 숨이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긴 했지만 개인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며 코스피를 빨간불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주도업 쪽에 대한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또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계감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기인데 삼성증권은 최근 반등 과정에서 소외됐던 종목 중 내년 실적주인 자동차 등의 키 맞추기식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시총 상위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코스닥이 또 오늘은 크게 올라줬는데 네, 오늘 중국에서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소매 판매 증가율은 0.5% 감소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10월의 경우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마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매 판매와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 역시 올해 4월 이래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6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로써 연간 경제 성장률 5.5%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이런 지표가 나와도 오늘 중화권 증시 지수 전반적으로 아주 상승세가 강력했거든요. 항생 지수 같은 경우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네,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홍콩 항생 기술 지수는 중국 공산당의 IT 기업 탄압으로 급락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급등하며 지수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또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과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또 미중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 따른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까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 지표는 좀 안 좋았어도 앞으로 국면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지표가 미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 밤 미국의 10월 PPI가 발표됩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해 전달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시장에 출렁였는데 오늘 밤 또 내일 새벽에도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리사쿡 연준 이사가, 새벽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발언할 예정이고요. 17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17일에 발표할 이 두 명의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며칠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굉장히 좀 격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내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는 롯데제과 한 종목만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롯데제과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경우 359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삼양홀딩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성일하이텍과 HPSP가 대형주 특례 조건에 부합해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바이오와 디어유 등 총 10개 종목의 편입이 예상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 10개 종목은 편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까요? 네, 하루 평균 거래 대금 대비 예상 유출입 자금을 한번 감안을 해보면요. 코스닥에선 이오 플로우 등의 수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출 종목 중에선 유진기업과 알소프트 등이 자금 유출 강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수 내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0.6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 이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리밸런싱이 적용되기 하루 전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 변경은 내달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내일부터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8%포인트씩 또 오릅니다. 많게는 최고 7%대 중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계가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만 1년 새 80만 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10월 코픽스 금리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 10월 코픽스 금리는 전달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3.8%의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예. 코픽스는 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금리가 이번 코픽스 금리 상승분 0.58%포인트만큼 일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연 5.18에서 7.02%였으니까 내일부터는 연 5.76에서 7.60%로 뛰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인데요. 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즉 그 예적금을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난달 빅스텝 단행으로 은행들의 이 조달 금리도 같이 뛰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자마자 은행들이 적게는 0.5%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예적금 금리를 앞다퉈서 올렸거든요. 예. 여기에 지난달 4일에 이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또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채권 발행 금리도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면 코픽스 금리가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장 다음 주에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다가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또 워낙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좀 건전성이 높은 은행채로 좀 시중에 자금이 몰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기업들이 또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당국이 은행권 너네 잠깐만 있어 봐봐. 은행채 발행은 조금 자제하고 있어 봐봐. 이런 식으로 좀 나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은행권에서는 사실 자금 조달 수단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 결국 남아있는 거는 예적금을 통한 재원 조달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은행들끼리 예적금 금리 경쟁이 치열해졌고 심지어 1금융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연 7%대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한 달 뒤에 발표될 이 코픽스 금리에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은행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가계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원리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도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 주담대 금리는 올 들어서만 벌써 연 1.5에서 2%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코픽스 금리 상승분까지 좀 더해서 반영을 해본다면 네. 연 2에서 2.5%포인트 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1억 원을 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1년 사이에 약 21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주택 평균 매가가 이 9억 2,700만 원 정도였는데 물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LTV 40%를 적용을 하면 최대 약 3억 7천만 원 가량의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라면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는 올 들어서 최대 80만 원 가까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월간으로 80만 원이면 연간으로는 거의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수준 아닙니까?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은행들이 또 가계대출 금리만 올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기업대출 금리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평균 4.19에서 5.56%였는데요. 예. 9월에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거든요. 때문에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금리보다 이 자금 조달인데요. 예. 현재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태도 지수는 3분기, 4분기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대출 지급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정말 이제 기업도 가게도 지금 모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공받던 혜택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카드가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오늘부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었던 2개월에서 5개월 무이자 할부와 면세점과 여행사 등에서 제공됐던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종료됩니다. BC카드는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을 제공했던 법인카드의 마일리지 카드 기준을 이용금액 3,000원당 1마일로 적립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카드도 싱가포르 항공과 제휴에 제공했던 마일리지 전환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합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나선 이유는 채권 시장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장 경색이 심화된 만큼 결국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그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일명 알짜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데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됐던 의자 할부 혜택 등이 조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카드론과 자동차 할부금융금리는 치솟고 있는 상황.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그간 기본 혜택으로 누려왔던 부가 서비스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금융사들의 신용 경색 문제가 소비자들의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사실 카드의 경쟁력이라는 게 아까 나왔지만 카드의 이제 혜택이나 서비스 이런 측면이 클 텐데 네. 지금 뭐 경쟁력을 스스로 낮춰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게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 부담이 어느 정도길래 상황이 이런 겁니까? 우선 자료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올해 여전체 이 AA 플러스 3년물 금리 추인데요. 1월에 2.42%였던 금리가 지금 5.85%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넘게 뛰었죠. 예.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물량을 제대로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서 이 채권 발행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사실 은행처럼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어서 채권 발행에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때문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용 절감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50bp까지는 안 갈 거란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도 12월 FOMC에서 75bp가 아닌 50bp 인상으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25bp 인상을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과 또 환율이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랐던 만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받는 압박의 강도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과 피로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노광 장비 독점 기업 ASML의 CEO가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변화들 알아봅니다.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가능케 하는 이 EUV 노광 장비 생산의 독점 기업이죠. ASML. CEO가 왜 한국에 온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이 R&D 센터와 같은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제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개통식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오늘 하루 앞서서 기자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광 공정은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 좀 반도체 웨이퍼의 이제 회로기판에 미세하게 나노미터 단위로 그 회로를 부르는데 그걸 EUV 장비로 이제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 한 해 한 40대 정도 생산되는데 뭐 한 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지금 뭐 메모리에서는 D램에서 한 10나노 4세대 D램에 좀 사용되고 있고 최첨단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SML은 2024년까지 약 2,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만들고 여기에 제재도 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뭐 견학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이런 것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재조 센터라는 게 뭐길래 2,400억 원이나 들여서 한국에 짓겠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AS 센터와 비슷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내 이제 해외에 장비를 좀 수출을 하면 ASL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베를린이나 지금 네덜란드에서 EUV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이 장비 보수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해외에 장비를 반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AS 센터 같은 재제조 센터가 있으면 국내 부품사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장비를 손쉽게 좀 더 빠르게 좀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반도체 제조 시설들이 좀 더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ASML은 이와 제제조 센터와 더불어서 뭐 R&D 센터와 고객사 EUV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교육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반도체 과학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시설도 좀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한국에 좀 짓는 거는 처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원래 지사는 있었는데 이런 센터 같은 걸 만든 건 처음인데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지금 16개 국가에 좀 지사를 두고 있거든요. ASML이. 예. 최첨단 EUV 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이제 더 큰 고객사가 TSMC인데 대만에는 좀 3개 정도, 타이난을 포함해서 한 3곳 정도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제조 시설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 베닝크 CEO가 재제조 시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고 오시죠. 네. You have to start first a remanufacturing center because the technology is highly complex.
And if you would transfer that technology, the knowledge of that technology would take 5 to 10 years. So you have to start with a remanufacturing center to build up the knowledge. And you have to add R&D to it. So over time, there is always an opportunity to extend your manufacturing. 네,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ASML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진기지만 좀 모아서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본 것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국과 대만에 좀 압도적으로 몰려 있고 일본에도 지금 도쿄에 하나 있는데 한국의 화성센터를 이제야 좀 2024년에 말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좀 눈여겨볼 곳들은 중국 선전에는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R&D 센터를 가지고 있고 대만 린커우에는 노광공정 관련된 아시아 최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동안은 약간 등한시 됐던 거죠. ASML이 사실은 그 주목받은 것은 2019년에 그러니까 EUV 장비가 도입되고 나서 이후입니다. 주가도 이때부터 그렇게 확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EUV 장비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ASML이 필요하고 ASML도 지금으로 자기네 연매출의 33%가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공급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협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성장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어떤 둘 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긴밀함이 필요해졌다, 이렇게도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의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ASML의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제 대상 1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로 보이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중국 공장에다가 뭐 ASML 장비를 들어오려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있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미국 중국 수출 규제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최첨단 장비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것에 기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ASML은 보신 것처럼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최첨단 공정이 사실은 반도체 굵기로 계속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EUV 장비를 쓸 정도의 나노 공정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DUV라고 심자외선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수출하는 것은 허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지만 EUV는 도입을 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아직 그렇게 초미세 공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적층을 쌓아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D램 공정이 문제인데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첨단 공정을 EUV 공정 장비를 앞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약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EUV라는 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라는 것의 약자거든요. 뒤에 레이저가 사실은 미국의 부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품이 들어간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간담회에서 이제 베닝키 CEO가 말을 한 것은 중국의 어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있어도 연매출의 한 5% 정도만 받는다라고 약간 진화에 나선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최첨단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진단을 내린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베닝키 CEO가 오늘 좀 말한 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발전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뭐 2030년에 지금보다 2배에서 뭐 2.5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예. 자기들은 경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hich is shorter than the average order lead time for our machines. Our machines have a longer lead time than what I think our customers feel the duration of the recession is. Which means that we do not see yet at all a reduction of our backlog and our shipment capability the next 12 months at the end of next year. ASML은 2030년 지금 매출의 2배에 가까운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3나노 이하, 삼성전자도 3나노 이하 공정의 지금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나노 이하의 장비는 지금의 EUV 장비보다 좀 더 차세대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쓰이게 되는데 이 차세대 EUV 장비를 2024년에 출하를 해서 2026년과 7년 사이에 대량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장비보다 2배 정도 비싸서요. 한 대에 약 4천억 원 가량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ASML이 지금 아까 한국 지사가 원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한 직원이 2,000명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1,400명을 더 늘려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공급망에서 역할을 좀 더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이 2배로 뛰더라도 안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EUV 차세대 공정은 어째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슈퍼우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That by 2025, 95% of the workloads are not just going to be about moving to the cloud, are going to be cloud optimized or cloud native. And so you can easily fall behind if you are not part of that 95%. So to me, it's very, very important to think about cloud migration.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인프라,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의 모든 것이 어우러진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것이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수년째 경직돼 온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25분간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입니다. 한중 정상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격식을 따지지 않는 약식회담, 프로사이드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식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기자단에게도 오늘 오전에서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어떤 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류 제한령, 이른바 한한령 해제 여부일 겁니다.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민감한 현안이 결론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끼리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 협상, 칩포 등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자며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프놈펜 공동성명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같은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외교적 행동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항 구상을 공개한 이후 중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방 도발 속에 7차 핵실험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아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 부모들의 지갑을 얇아지게 만들어서 이른바 파산핑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뜨거운데 이 제작사인 SAMG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자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활용해서 아시아 최대 종합 키즈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키즈 콘텐츠 기업 중 유일하게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총 4개 부문의 스튜디오를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신규 IP를 개발하고 대여섯 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선 해외 팬덤도 SAMG의 경쟁력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총 구독자 수 4천만 명, 230억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독자의 96%가 해외 240개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소니,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인 데아 플라네타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합니다. 현재 자사 콘텐츠와 MD가 동시 론칭되는 구조를 만든 SAMG는 직접 수출 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한편 이익도 극대화하는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앞서 MD 사업도 완구를 넘어 패션과 화장품, 교육, 게임, 식음료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했습니다. 매출 또한 업계 1위인 손오공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SAMG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319억 원, 하반기 매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니핑이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캐치 티니핑은 사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 내년에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회사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성장률 이런 부분들은 2,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특히 내년에는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화로 매출은 1,400억, 영업이익은 15%인 21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이를 위해 SAMG는 올해 안에 퀴즈 패밀리 종합 서비스 플랫폼인 이모션 퀘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완구를 비롯한 모든 퀴즈 제품과 편집숍, OTT, 공연 예약 서비스와 놀이형 교육이 한 곳에서 가능한 서비스로 예컨대 쿠팡 퀴즈 버전이란 설명입니다. 자체 플랫폼에서 상품 기획과 제작, 유통을 총괄하면서 현재 60%에 달하는 유통사 수수료를 줄이고 마진율은 30%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대공원에 2,800평 규모의 퀴즈 테마파크도 오픈합니다. SAMG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467억 원을 조달합니다. 24, 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코스닥 상장일은 12월 6일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수년간 적자를 냈던 패션 기업 신원의 내수 사업이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의류 소비가 활발해진 데다 주요 브랜드의 리뉴얼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내수 사업을 맡고 있는 박정빈 부회장의 입지가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패션 OEM 업체 신원이 올해 3분기 내수 사업 영업 손실을 작년보다 94.4% 줄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3년간 적자를 내던 내수 부문의 연간 흑자 전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를 파악해 컨템포러리 캐주얼 등으로 브랜드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장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이크는 해외 고급 원단을 사용해 정장을 고급화하는 동시에 캐주얼 제품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트릿 캐주얼의 인기에 걸맞아 선보인 브랜드 마크엠은 Y2K 패션 등 여성복 라인도 출시했습니다. 거리 제한 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한국 고객님들 쇼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명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상권으로 코로나 이후에 매출 상승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릿 브랜드가 대중화가 되면서 30대 고객층도 많이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적자 사업부였던 국내 패션 부문의 약진으로 승계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입니다. 신원은 창업주 박성철 회장의 두 아들이 각각 내수와 수출 부문을 나눠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삼남인 박정주 대표가 맡은 수출 부문은 미국 월마트, 타겟 등의 OEM, ODM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며 회사 전체 매출의 8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이끄는 주력 사업으로 통했는데 올해 3분기 들어 미국 내 의류 소비가 침체되면서 수주량이 줄며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남이 담당한 내수 부문이 효과적인 리뉴얼 전략을 통해 성장폭을 키운 겁니다. 그룹 안팎에서 승계 구도가 아직 미정인 가운데 차남인 박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신원의 최대 주주는 박성철 회장의 가족회사 TNM 커뮤니케이션즈로 지난해 말 기준 차남인 박 부회장과 삼남인 박 대표는 각각 20.03%, 12.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금투협회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서치 센터장 출신으로 증권사 대표에까지 오른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를 정경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협상가로 통하는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직후 대만으로 건너가 유안타 금융그룹의 동양증권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일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인 서 전 대표의 실행력이 인수합병 성공으로 이어진 것.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서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현재 위기를 잘 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실행력을 가지고 협상하면서 파이팅하는 그런 협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 전 대표는 최근 자금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목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 증권에서 비즈니스로 부동산 PF가 존재했던 것인데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상업 부동산의 어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을 금융투자업계가 상당 부분 짊어진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되레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입니다. 서 전 대표는 연장선상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한 나름의 소신도 내비쳤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모험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회사들이 위험을 지는 거거든요. 리스크. 그래서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증권회사들의 위험을 테이킹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합니다.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본시장의 혁신 또는 이런 금융혁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서 전 대표는 특히 자산운용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자산 관리를 위한 또는 운용을 위한 좋은 툴들이 잘못된 이슈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문제고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는 사실은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리서치 센터장 출신답게 투자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나 또는 하락 시장의 반전은 5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한 상반기나 초반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장 견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위탁 매매와 IBR 사업을 집중한 결과 대외 환경에 취약한 경영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ICT를 통한 WM 자산관리 사업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면 한꺼번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축포를 터뜨렸던 여의도 증권가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이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난 성적표를 받았고 전망 또한 어둡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권사 수익의 70%는 위탁 매매와 IB와 같은 전통 사업군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 거래 부진은 물론 IPO와 부동산 PF 시장 역시 얼어붙은 상황. 이에 위탁 매매와 IB 비중이 높은 국내 증권사들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통 사업군뿐만 아니라 WM 사업 비중도 덩달아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의 WM 비중은 10년 전 13%에서 최근 24%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같은 기간 WM 비중을 13%에서 6% 수준으로 낮춘 것과는 비교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의 WM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대면 영업 확대. 비대면 영업의 핵심은 높은 ICT 역량인데 미국은 수년 전부터 여기에 집중해왔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이미 수년 전에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제 IT 회사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다음에 IB 전사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실제로 최근 3년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간 영업이익의 약 30%를 ICT에 투자했습니다. ICT 인력도 회사 전체 직원의 최대 25% 수준을 보이며 국내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이렇게 ICT에 집중한 결과 2019년부터 개인과 법인 자산관리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브로커리지 중심으로만 디지털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ICT 전문 인력 비중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산관리 부분이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좀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ICT를 통한 WM 사업 확대 여부가 국내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생존을 갈랐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국도를 타고 길게 뻗은 하천길을 따라 올라가면 양옆으로 넓은 부지가 펼쳐집니다.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상사창동, 그리고 충궁동 일원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교산 신도시는 지난해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체 631만 제곱미터에 3만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7만 8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하남교사는 국토부가 실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사전청약에서도 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와 가깝고 강남권과 인접한 점이 높은 관심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주변 지역과 촘촘하게 연계된 대중교통 인프라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누릴 혜택 중 하나입니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 투자를 통해 서울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한 데다 지하철 5호선 하남 검단산역도 최근 개통했습니다. 향후 하남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신설되고 천호 하남 구간에 BRT가 연계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공간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면적에 달하는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LH는 주변의 양호한 산림과 연계해 전체 신도시 면적의 35%가량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양질의 주택과 일자리, 풍부한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하남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하남시와 협력해 IT 융복합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과 같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면서 국내 최초 역사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오는 2027년 1,115호의 사전 청약단지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9년부터 본격적인 주민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간밤에는 다시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 이 뉴욕 3대 증시 모두 지난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단기 급등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에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요. 물가 둔화 신호에 시장이 좀 과잉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금리 인상 중단은 가깝지 않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국면이 곧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들떴던 시장에게 들뜨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죠? 네,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7.35% 나스닥이 오르는 등 급등을 보이기도 하다가 연준 인사의 말에는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시장이 악재나 또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경고성 메시지 이후 바로 다음 날이죠.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시장이 기다리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날 브레이너드 부의장은요,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 메시지였지만 시장은 이런 신호보다 악재가 될 수 있는 신호에 더 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잘 비교를 해주셨지만 시장의 반응이 유독 이런 악재나 부정적인 이슈에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증시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단순하지 않고요. 이 CPI 외에도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한층 더 무섭게 시장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중단하면서 시장에는 이 경기 침체 본격화가 체감되고 있는데요. 메타가 지난주에 전체 직원의 13%를 해고했고요.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도 동일하게 전체 13%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에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아마존마저도 이번 주부터 10,000명을 해고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고용 냉각을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기 침체 시그널인데요. 이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도요. 내년에 침체 위험이 굉장히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고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워낙 리스크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메시지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 중이고요. 예. 코로나 역시도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FTX 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다만 시티그룹에서는 FTX 파산의 여파가 다른 자산 시장까지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증시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 점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도 사실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FTX 사태까지는 좀 시장에 큰 여파는 없어야 할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월가의 증시 전망은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당연히 더 필요하겠죠. 이 CPI 하나만으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픽텟 애셋 매니지먼트는요. 시장의 CPI 지표 하나를 근거로 해서 연준이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좀 지나친 기대겠다. 이후에 실망할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제는 실물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이 금리 상승의 부작용, 이 부담감을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뭐 금리 상승의 부작용이나 실물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자. 이런 조언들이 사실은 기업들 상황을 좀 주시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기업 주가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우려감이 커지면서 자연히 월가에서도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325에서 275로 하향을 했고요. JP 모간 역시도 인텔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무려 2단계나 낮췄습니다. 시티그룹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결국 아직은 미국 증시의 약세장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모간 스탠리도요.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S&P 500이 내년 초에 신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깜짝 반등했지만요. 악재에는 속절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변수에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타날지 경계하는 줄타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TSMC를 41억 달러 규모 반도체주를 담았다는 소식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너무 낙관적인 희망도 또 너무 비관적인 낙담도 금물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재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상업용지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어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대한 양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가운데 3조 2천억 원을 떼어내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게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을 일부 뺏기게 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당장 전국 시도 교육감협회 산하 교부금 특위가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 특위는 유초 중등 교육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인 만큼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지원돼야 하겠지만 유초 중등 예산을 떼어내서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영국 경쟁당국이 유예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시장경쟁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양국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항공 화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두 회사가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시장경쟁청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경쟁청이 심사 결과를 공개한 건 사전 심사를 신작한 지 1년 만으로 당국의 이번 유예 결정이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둔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기업 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라며 의미를 축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